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김태현 기자입니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에 정치권이 들썩였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즉각 의원총회를 열고 국가원수 모독죄를 거론하며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도 이해찬, 홍영표 의원을 제소했습니다. 이번 주 카드로 읽는 법조 국가원수 모독 논란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국회 발언을 두고 국가원수 모독죄 논란이 뜨겁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국가원수 모독 논란의 역사를 짚어봤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대변인 발언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만하라고 야유를 퍼부으며 사과를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들어라는 식으로 맞서며 국회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이해찬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나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도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발끈했습니다. 국가원수 모독죄,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들어본 말입니다. 역대 국가원수 모독 논란 관련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억장이 터져 DJ 암에 걸려 사망했다. 70이 넘은 분이 사정사정하다 무슨 병고가 있을지 모르겠다. 김대중 대통령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김대중 정부 시절 야당으로 전락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김대중 대통령을 향한 독설입니다. 한나라당에게 김대중 대통령은 70 넘어서 사정사정하는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할 암덩어리였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선 모독을 넘어 비하라는 단어로도 모자란 막말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외교사의 치욕, 등신 외교, 미수가. 그 중에서도 앞거는 박순자 의원입니다. 연극을 빙자해 노가리, 죽일 놈, 육실할 놈, 개잡놈, 거시기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 같은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말이 아니어도 보통 일반 시민에게도 상욕 중에 상욕을 국가 원수에게 퍼부은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머리가 모자라는 내용량이 부족한 2MB 죽여야 할 쥐박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귀신 귀자를 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였습니다. 암, 등신, 미수가, 쥐박이, 귀태. 이 정도면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 정도가 아니라 저주라고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사실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죄목은 우리 법전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슷하게 구형법에 국가 모독죄가 있을 뿐입니다. 내국인이 국외에서 또는 외국인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모욕, 비방하거나 왜곡, 허위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박정희의 비읍자, 김일성의 기억자만 꺼내도 잡혀가던 유신 정권 숨막히던 막걸리보안법 시절인 197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서 외신 기자들을 통해 혹은 외국에서 기자회견과 시위를 통해 군사 독재 정권의 실상을 알리던 이들을 탄압하고 처벌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을 보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 바로 국가모독죄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모독죄는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바람을 타고 1988년 해당 형법 조항이 폐지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대통령을 향한 극도의 적개심과 모독, 저주, 이쪽과 저쪽 편가르기와 증오, 30년도 더 전에 죽어 땅에 묻힌 국가모독죄라는 유령이 다시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현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타깝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태현입니다.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각 부처의 2019년 업무계획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공정, 정의, 인권을 키워드로 법무부가 오늘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뜯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2019년 법무부가 추진할 핵심 정책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안 입법, 그리고 인권보호 정책 강화입니다. 먼저 검찰개혁 제도화는 두 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검찰 기소독점권의 일대 균열을 일으킬 공수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을 지휘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로 새롭게 재정립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법무부는 작년 10월 공수처에 관한 법무부 의견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의원 입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법무부는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경제 법안 입법도 키는 국회가 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 소송제나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집단소송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권보호 정책 강화는 법률 재개정 없이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무부가 그만큼 의욕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일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찰 포토라인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토라인이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수사 공보 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피의사실 공표 예외 적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게 법무부 발표입니다. 법무부는 더불어 검찰 심야조사에 대한 전국 검찰청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인권은 어떠한 권리보다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검찰의 수사 공보 준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과잉 공보 사례 등이 없도록 법무부는 나아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증축 및 이전, 신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그 밖에 법무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국가속무행정체계 개선, 법무부 내 양성평등 전담조직 신설, 생활 속 적폐엄단, 공무원에 위법한 예산 집행에 대해 시정 등을 구하는 국민소송제도 도입,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및 재범 방지 대책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선변호 대상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 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마흔변호사와 법률 홈닥터 활성화 등 서민 법률복지 확대 등을 올 한 해 최우선 추진 정책 과제로 꼽았습니다. 2019년 법무부는 정책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검찰개혁, 공정경제, 인권정책 분야의 핵심 정책을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오늘 법무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내용입니다. 법무부 노력도 노력이지만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 등 국회 협조를 이끌어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저희 법률방송과 함께 어려운 법령 용어 순화 작업을 펼치고 있는 법제처가 올 한 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18개 부처의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2019 업무계획 보고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효숙 법제처장은 먼저 국민 친화적 법령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18개 부처 기존 2,600여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뜻을 알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말로 바꿀 계획입니다. 법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려운 용어를 바꾸기 위해서 국민 아이디어를 모으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제처는 나아가 법령 내용 자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차별적 내용,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법조항들을 고칠 방침입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 행정법제 확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률 개정 없이 혁신 성장이나 규제 혁파가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하위 법령 재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책 집행 현장에서 적극 행정이 신속히 구현될 수 있게 환경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법제처는 나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법에 의한 지배를 구축 강화하면서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선진 법제 시스템 제도를 전파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법제처의 2019년 업무계획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국민과 포용입니다. 김혜숙 법제처장은 국민을 포용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가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데 법제처가 앞서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 이슈 플러스는 2019 권익위 업무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권익위가 일상 속 반칙과 특권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게 오늘 권익위 업무보고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세부 내용 및 이행 계획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지는데요. 네. 먼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와 또 보상, 또 그리고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자 행동 강령 등 반부패 규범의 이행력 제고, 그리고 나아가서 민간 부분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이런 세 갈래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와 보상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은 이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불이익 조치자나 보호 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고발, 징계 요구, 그리고 이행 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진이나 취업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하고, 또 이에 대한 이제 법적 근거도 마련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또 이제 이후에 사후적으로도 보호 조치를 이행을 하고, 또 불이익 발생 시 여부 등을 점검을 해서 좀 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금 신청이 누락이 될 경우에는 또 적극적으로 찾아서 주도록 했고요. 구조금 제도 등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게 권익위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피해를 각오를 하고 공익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개인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네. 반부패 규범 이행력 제공,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합법을 가장한 부정 청탁, 금품 수수 등 이 청탁 금지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관련 조례나 사료 등을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행동 강령 등도 개정을 해서 네. 새로운 행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인데요. 네. 또 이와 함께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 조성을 좀 만들어서 법 적용 대상별, 기관별 맞춤형 교육과 또 홍보, 그리고 각급 기관의 신고 처리 현황 실태 조사, 또 부적절 처리 기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네. 또 이제 비위 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 제한 제도와 또 이제 실효성을 높여서 아예 부패나 반칙을 저지를 엄두를 못 내게 하는 한편, 또 장기적으로는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만들어서 네. 부패 발생 가능성 자체를 아예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민간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내놨나요? 일단은 규모와 영향력이 큰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제 청렴 진단을 통한 자율적인 개선을 이제 이끌어내겠다는 네. 게 권익위 이제 구상인데요. 이제 이를 위해서 각 산업 부분 특성에 최적화된 부패 방지 시스템 설계를 하고, 네. 또 이제 실측을 통해서 투명한 청렴 경영 시스템 정착을 이제 도모를 하고, 또 이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권익위가 밝혔습니다. 네. 또 그밖에 이제 공사 영역 접점에서 발생을 하는 이제 구조적 부패 유발 요인을 이제 항상 좀 개선을 하고, 네. 민간 부패 공익 침해 이제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등 다양한 이런 대책 계획들을 내놨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공공부문 또 민간 영역 모두에서 부패나 반칙 또 특권을 뿌리 뽑겠다는 게 권익위의 이제 계획입니다. 네. 국민 생활 속 적폐 청산 권익위 계획과 발표대로 잘 이행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권익위가 발표한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입법 토론회가 12일 열렸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기준부터 구체적인 발언 내용들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입법 토론회가 오늘 오후 권익위에서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이해 충돌 하는데 이게 정립된 개념 같은 게 있나요?
네, OECD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이용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잠재적 갈등 상황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자체로는 공익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라고 의미하는 부패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네.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라고 OECD는 설명했습니다. 네. 뭐 요약하면은 잠재적 부패 상황 정도인데 일어나지 않은 부패를 처벌하거나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딜레마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해충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잠재적 이해충돌과 실질적 이해충돌입니다. 네. 잠재적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퇴직 후에 업무상 관련됐던 기관에 취업해서 로비스트가 된다든가 하는 장래의 이해충돌 상황을 말하고요. 네. 실질적 이해충돌은 손혜원 의원 경우처럼 바로 지금 현재의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전자는 예방, 그리고 후자는 규제나 처벌이 주요 이슈가 되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이번 토론회는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간 쟁점이 됐던 내용을 조명해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법제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오늘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 대안들로 어떤 것들이 제시됐나요? 네,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됐는데요. 네. 기존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삽입하는 안, 네. 그리고 새로 별도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제정하는 안, 이렇게 두 갈래입니다. 네. 개정이든 제정이든 이참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인식입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언급됐나요? 네, 발제를 맡은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요. 네. 실효성 있는 입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과 직무, 사적 이해관계자 인정 범위부터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나아가서 고도로 높은 수준의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이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밖에 토론회에서는요. 네. 부패 척결을 위해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 등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지역 카르텔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자체 맞춤형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골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네. 사전 신고나 재척 기피, 회피 등을 강제하도록 해서 네.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뭐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미국은 지난 1962년부터, 캐나다는 2006년부터, 프랑스는 2013년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운용 중이라는 게 권익위 설명입니다. 네. 관련해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공직이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고 상실감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적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제정이든 개정이든 합리적인 안이 빨리 마련돼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전세보증금 걱정은 말라는 공인중개사 말에 전세 계약을 맺은 20대 중반 의뢰인.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어이없는 사건. 이번 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피해 구조 사례 전해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시가를 잘못 알려줘 눈뜨고 전세금을 날릴 뻔한 세입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례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보통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할 때 주택 시세나 주변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계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부동산 말을 믿고 넘어가기는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공인중개사 같은 데 가서 아니 이게 보통 부동산에 가면은 거기서 알아봐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까. 서울에 거주하는 전모 씨도 이렇게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지난 2014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다세대 주택에 임대차 보증금 9천만 원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1억 7천만 원짜리 은행 근저당 설정이 돼 있었지만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 보증금은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주택 시세가 3억 1천만 원이니 대출 금액을 빼도 시가와의 차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 되므로 전세 보증금은 안전하다는 게 당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후 우려했던 대로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세가 3억 1천만 원이라는 공인중개사 말과는 달리 해당 주택의 시가는 1억 8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 씨는 보증금 9천만 원 가운데 2,100여만 원밖에는 돌려받지 못했고 6,800만 원 넘는 보증금을 앉아서 날리게 생겼습니다. 이에 전 씨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전부 승소했지만 문제는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 전 씨는 눈뜨고 전세금을 날릴 처지에 몰렸습니다. 전 씨는 이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률구조공단 서울 서부지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자는 소득이 별로 없는 20대였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을 접수받아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공인중개사 과실로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 1억 원까지 배상 책임이 있는 공제증서에 착안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공단은 주택의 정확한 시가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사가 관련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공단 손을 들어줘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주택 시세에 관하여 통상할 수 있는 조사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통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주택의 시가를 파악해야 하고 그 파악한 시가를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 씨도 주택 시세를 조회해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50%만 인정했습니다. 피고 쪽에서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확정됐고 전 씨는 받지 못한 보증금 6,800만 원의 절반인 3,4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의뢰인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관점에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는 조회하는 수고, 그러니까 부동산 포털 등에서 시세 검색 정도는 스스로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신이 죽었다고 사망 신고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무슨 재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 진단서도 없이 어떻게 사망 신고를 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70살 최모 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는 보통 주소지나 생년월일, 호적이 잘못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최 씨는 정말 황당하고 희귀한 사유로 정정신청서를 냈습니다. 최 씨가 법원에 제출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입니다. 신청인은 엄연히 생존해 있음에도 신청인의 아들 명의로 신청인의 처남과 처제가 인후보증을 선 형태로 사망신고서가 접수되어 가족부 정정허가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 다시 살아있는 걸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달라는 신청입니다. 사건은 23년 전인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40대 중반이던 최 씨는 운영하던 안경점이 장사가 안 돼 어려움을 겪다가 폐업하고 설상가상 가정 문제가 터지며 부인과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에 최 씨는 태어나 살아오던 대전을 떠나 충북 청원군 소재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홀로 산 생활을 하다 어떻게 제주도까지 흘러들어갔는데 머리가 아파 병원을 갔다가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됩니다. 더 청천벽력 같고 황당한 건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 보험 처리도 안 되고 수술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큰 병이 있어갖고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술을 하려면 정부 보조가 필요한데 사망자로 돼 있으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산으로 들어가 연락이 끊긴 최 씨가 죽은 줄 알고 2007년 최 씨의 아들이 친척들과 함께 최 씨가 2002년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보험금 허위 수령 등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보통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사망신고를 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가족들이 보증을 서는 이른바 인후보증제도를 이용해 사망신고를 한 겁니다.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병원에서 사망을 하지 못하시고 병원 이외의 곳에서 사망을 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도 아직 그 인후보증제도가 폐지가 된 건 아니고요. 황당해진 최 씨는 주민등록을 살리기 위해 동사무소에 갔다가 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신분증은 없고 이미 사망한 사람이 되어 있고 본인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주민등록 재발급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안 된다는 겁니다. 육지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제주도를 떠나려 해도 신분증이 없어 비행기도 배도 탈 수 없는 황당한 처지에 몰린 최 씨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최 씨의 황당하면서도 딱한 사정을 접한 공단은 최 씨가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대전 지부에서 최 씨에 대한 법률구조에 나섰습니다. 제주에서 진행되던 사건 일체를 저희가 넘겨받았거든요. 그거를 이 대전가정법원에 이제 저희가 가족부 정정 허가 신청을 하면서 공단의 도움으로 최 씨는 10손가락 지문조회 등을 통해 자신이 자신임을 법원에서 입증하고 난 뒤에야 가까스로 죽은 사람에서 산 사람으로 잃어버린 신분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생존자하고 그 사망 신고된 사람하고 동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주 서부경찰서에 지문조회를 이제 의뢰를 했거든요.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우리 의뢰자 10손가락 지문 채취해가지고 이제 전산상에 등록돼 있는 거랑 일치하는지를 조회를 한 거죠. 근데 일치한다라 이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허위 사망 신고로 죽은 사람이 되어 있는 황당한 현실에도 뭘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딱한 처지. 공단 이기호 변호사는 잘못된 사망 신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의뢰인의 신원을 회복하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미래 새로운 먹거리 데이터 산업. 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어떤 법적 뒷받침이 필요할까요? 성범죄와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래 신수종 산업, 미래 새로운 먹거리로 꼽히는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데이터 산업입니다. 써도 없어지지 않고 쓰면 쓸수록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말 그대로 화수분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자 호소입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오늘은 데이터 산업 관련한 법안 전해드립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다. 지난 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황해법칙이란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를 썼던 황창규 KT 회장의 말입니다. 황창규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중요성을 강조하며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만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있었던 빅데이터 관련법 공청회에 참석해 빅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관련 법제도 정비를 강한 어조로 주문했습니다. 빅데이터 경제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세 법안을 지칭합니다. 그중에서도 빅데이터 산업 관련 핵심 법안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관련해서 현재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골자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 가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데이터의 생산, 유통, 수집, 분석 등 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구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핵심은 다양한 산업 간의 융합입니다. 금융과 통신, 유통 등 다양한 산업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새로운 신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법안도 이런 취지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혁신하고 데이터 활용과 정보 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행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조사 대상 63개 나라 가운데 56위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와 쇼핑, 금융 등 쌓여있는 데이터와 이를 활용할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련 법제도 미비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현재 미국, EU, 일본 등은 데이터 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이미 입법 노력을 완료한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익명 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활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적인 제도와 장치 마련. 그리고 이른바 정보 자기결정권으로 불리는 본인의 정보 내용과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세 갈래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데이터의 활용과 가공을 위해선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하고 개인의 신용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제대로 된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을 제대로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고 데이터 산업이 대한민국도 올라타야 할 전 세계적 흐름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국회가 조속히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성관계 몰카 촬영과 유포 피의자 가수 정준영 씨가 어제 오전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오전 귀가했습니다. 주변에 정준영 몰카 찾는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오늘은 몰카 관련 법안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정 씨가 받는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입니다. 해당 법안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엔 동의했어도 허락 없이 이를 유포하는 경우도 불법 촬영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런 몰카를 불법 촬영물인지 알면서도 다시 유포한 2차 유포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같은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에서 빛의 속도로 퍼져도 마땅히 규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성폭력 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이에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다시 유포한 자들의 처벌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촬영물을 다시 유포, 제공한 자에 대해선 2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다시 유포한 때에는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하도록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불법 촬영하는 사람에게도 처벌을 해야 되고 유포하는 사람도 또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촬영부터 유포까지 법망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탈 성범죄가 사회에서 뿌리 뽑힐 때까지 법적인 제도 장치를 촘촘하게 잘 해놔. 이와 함께 국회엔 정의당 윤소아 의원의 대표 발의로 몰카의 개념 정의와 처벌 대상 확대, 형량 등을 강화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도 그제 새롭게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촬영 대상자를 괴롭히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몰카를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몰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미로든 돈을 벌기 위해서든 몰카 촬영 유포 행위를 엄단하고 경제적 이익은 모두 몰수해 몰카가 유포될 환경과 요인을 아예 뿌리부터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정준영 씨 몰카 사건으로 촉발된 논란이 몰카 촬영과 유포, 재유포를 통한 2차 피해 야기 등의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17세기 명화 시몬과 페로를 언급했습니다. 명화와 재판,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구속 117일 만에 처음 외부의 모습을 나타낸 임 전 차장은 재판정에서 17세기 바로크 화가 루벤스의 명화 시몬과 페로를 언급하며
혐의를 전부 부인,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은 푸른 수의를 입고 포승줄을 찬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혐의 키맨으로 지목받아온 인물입니다.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엔 임 전 차장은 변호사라고 답변했고 주소를 묻는 질문엔 서초구 하다가 최근 등록 주소가 변경됐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이에 재판장이 변동된 주소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선배 법관에서 피고인이 된 임 전 차장을 향해 착잡한 어조로 앉으세요라고 말했고 이어 본격적으로 공판이 전개됐습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손배 소송 등 재판 거래와 대법원 정책에 반하는 법관 사찰 및 불이익, 법원 비리와 비위 축소 은폐 등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낭독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 낭독이 끝나자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장을 모두 받아봤냐고 임 전 차장에 물었고 임 전 차장은 받아봤다고 답변한 뒤 재판부 허가를 받아 자신의 소회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먼저 30년간 저는 최선을 다해 사법부를 위해 일했다. 사법부가 적폐청산 대상으로 내몰려 마음이 무겁다는 말로 현재 상황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어 양승태 사법부가 검찰이 단정하듯 터무니없는 사법 적폐 온상으로 치부돼선 안 된다. 법원 행정을 담당한 법관들에게도 선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사실상 경계가 분명치 않다. 국회와 법무부, 검찰, 외교부 등 단순하거나 녹록지 않다. 사법부를 위해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고 국가기관 상호 이해 협조를 구하는 역할을 행정처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과 유착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닌 프레임이다라는 것이 임 전 차장의 진술입니다. 임 전 차장은 그러면서 공소사실 일부는 사법행정권 이탈 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법관 소신과 양심을 꺾고 행정처 의중을 강제 관철하지 않았다. 형법상 직권남용이라는 검찰 논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약하면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이나 재판 동향 파악 등 일부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법행정이라는 행정처 통상 업무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설사 부적절한 문건 작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강요나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임 전 차장은 그러면서 루벤스가 그린 시몬과 페로라는 제목의 그림을 언급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시몬과 페로 그림은 로마 시대 굶어 죽이기형에 처해진 시몬이라는 노인의 딸이 감옥을 찾아가 아버지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시몬과 페로 그림을 일견하면 영락없는 포르노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게 임 전 차장의 말입니다. 임 전 차장은 그러면서 그간 검찰의 일방적인 여론전은 끝났다. 오늘 재판은 사실관계가 드디어 100일 하에 처음으로 드러나는 사실심 첫 재판이다라고 말해 앞으로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을 예고했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 공소사실 상당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와 겹쳐져 임 전 차장 재판이 양 전 대법원장 재판 예고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 전 차장이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진술과 법리를 들고 나올지 법원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파업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 로투데이 인터뷰. 손배가압류를 당해 절망에 빠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단체 손잡고의 윤지선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파업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인의 수십 배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얼마 전 발표됐는데요. 손배가압류라는 절망의 늪에 빠진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시민단체 손잡고의 윤지선 활동가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신세아 기자입니다. 강단 있어 보이는 인상의 시민단체 손잡고 활동가 윤지선 씨는 지난 2015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 김주중 씨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습니다. 해고 기간 55개월,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액 14억 7천만 원,
퇴직금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라는 문자입니다. 문자를 받고 3년 뒤인 2018년 6월 손배가압류에 덫에서 괴로워하던 김주중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무력감을 계속 느끼고 무력감이 심해져서 절망을 손배 대상자 중에 사망자가 작년에 발생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만나왔던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는 거. 이처럼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한국 사회에선 너무 흔해 파업하면 사측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거라고 여기는 경향까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윤지선 활동가의 말입니다. 쟁의행위를 참가했다라는 이유로 특히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거는 거. 이거는 한국 사회에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한국 사회에만 존재하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 거죠. 독일과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 선진국에선 파업했다고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내고 가압류를 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게 윤지선 활동가의 말입니다. 프랑스에서 손배를 청구했던 사례가 있대요. 순간 되게 부끄러워진 게 50년대였대요. 1950년대. 또 영국 사례도 되게 부끄러운데 영국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게 누가 봐도 뻔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쪽팔려서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게 일단 너무 부끄러웠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걸 혐오 수준으로 싫어하는 일본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파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일본이 있어요. 그런 일본에서조차 손배가압류는 당연히 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례 한국의 손배가압류 관행에 대해 지적을 받았지만 달라진 건 별반 없다는 게 윤지선 활동가의 설명입니다. 이제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 조치다. 손해배상을. 저는 그 보복 조치라고 표현했던 국제기구의 그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엇보다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노동 상권을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윤지선 활동가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게 헌법에 노동 상권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심지어 ILO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고 OECD에도 가입되어 있는 국가인데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서 노동 상권을 제약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경제권, 생존권을 옥죄는 방식으로. ILO 창립 100주년인 올해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손배가압류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윤지선 활동가의 지적입니다. 또 심리치유센터 통해서 노동자들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본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국회나 정부가 나서야. 시민단체 손잡고는 손에 손을 잡고 손배가압류를 잡자는 뜻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윤지선 활동가는 손배가압류 문제가 해소돼 손잡고가 해산되는 그날, 손잡고가 필요 없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손배가압류 관련된 법제도 개선이랑 지금 남은 손배 문제만 처리되면 저희 단체 해산할 수 있는 단체거든요. 근데 목적이 이렇게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이렇게 오래 갈 문제인가.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통리.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왔던 조선시대 말 관청인 통리기무화문을 제외하고는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는 통리입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아닌 통리. 1880년대 개화기에 쓰이던 단어가 21세기 대한민국 법령에 아직도 버젓이 남아있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꿔야 합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 기자입니다. 1880년 고종 17년, 고종은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의 일을 포함한 국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날의 일을 신설한 아문은 대신 중에서 총리를 마련하고
통제하거나 정무 보는 것은 의정부와 같은 규례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리기무화문의 통리, 거느릴 통자에 다스릴 이자를 쓰는 통리는 사전에 일체를 통할하여 거느림,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다스림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할 때 통령과 같은 뜻입니다. 통리기무화문 설치 당시 역사적 맥락을 보면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의 총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통리, 뜻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통리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통리라는 단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웬만한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1880년도에 쓰인 이 통리라는 단어가 우리 법령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리한다 등이 그것입니다. 국립국어원은 이미 26년 전인 지난 1993년 통리를 순화대상 용어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일체를 통할하여 거느림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로 풀이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순화 대상어라서 행정용어 순화 현람에 있고요. 1993년에 순화를 했습니다. 1993년에 순화를 했다는 용어가 2019년 지금까지도 버젓이 우리 법령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회무를 통리한다라는 규정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 걸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아닌 통리, 1880년대 개화기에 쓰이던 단어가 21세기 대한민국 법령에 아직도 버젓이 남아있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의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도도망 김민아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주부 블로거 한모 씨와 비방전을 주고받다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된 건데 어떤 내용일까요? 앵커 브리핑, 이번 주는 염치와 참는 것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실상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염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독서를 퍼부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가면을 쓴 사탄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파렴치, 염치가 없다. 염치의 염은 살피다라는 뜻이고 치는 부끄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염치, 부끄러움을 살펴 알다. 파렴치, 부끄러움을 모른다. 수치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 사람과 금수,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것은 부끄러움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성현들은 수치를 아는 것에서 인간의 도리가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디 선하다는 이른바 성선설을 설파한 맹자나 사람은 본디 악한 존재라는 성악설을 주창한 순자 모두 사람의 도리로서 이 염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유치, 즉 능유소불위. 사람이 부끄러움이 있으면 능히 하지 않는 것이 있게 된다. 부지염치, 역하소부지. 염치를 모르니 또한 못하는 짓이 없다. 인불가이무치. 사람이라면 반드시 수치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 맹자 진심편에 나오는 구절로 염치를 모르면 사람도 아니다는 게 맹자의 말입니다. 순자 수신편에도 염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염치, 이기호 음식, 즉 가위 악소자이, 수함, 형육 가야. 염치는 없으면서 음식만 탐하는 자는 아주 악질적인 소인배라 이를 만하다. 이런 자들은 도륙의 형벌로 죽이는 것도 가하다는 게 순자의 말입니다.
염치 좀 없는 게 뭐 죽을 죄라고 과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디 악한 존재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이 되려면 그만큼 염치를 살펴 아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말입니다. 맹자가 염치를 강조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잃어버린 선한 본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 맹자와 순자에게 염치란 수치를 아는 건 이렇게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두환 씨가 법원에 들어가는 영상을 보니 혐의를 인정하냐, 발포 명령 지금도 부인하냐는 질문에 이거 왜 이래 짜증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사회주의 같은 전체주의를 열린 사회의 적으로 간주한 자유주의 정치 철학자 칼 포퍼는 자유주의자들이 금과 옥조로 삼는 그의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관용의 역설을 설파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푼다면 관용적인 사람들은 파멸할 것이고 관용도 그들처럼 소멸할 것이다. 무제한적인 관용은 관용의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칼 포퍼의 말입니다. 관용과 포용, 이른바 똘레랑스를 보편적 가치로 중시하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가 역사부정 처벌법이나 홀로코스트법을 두고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평생 낮은 곳에서 임하다 죽어선 그 몸마저 다 주고 떠난 고 조비오 신부와 군사 반란의 수괴 전두환, 그런 전 씨의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한 파렴치 발언을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사 반란과 5.18 유혈 진압의 수괴로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감형,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를 사면하지 않고 죗값을 계속 받게 했더라면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폭동이다 식의 망언이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000년 전 순자식으로 염치 없는 자를 도륙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부 블로거 한모 씨와 비방전을 주고받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과 불륜설의 주인공 도도맘 김민아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참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부 블로거라고 하는데 40살 한모 씨는 지난 2017년 초 인터넷에 강용석 전 의원과 불륜설이 난 도도맘 김민아 씨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고 합니다. 몰려다니면서 했던 그 쓰레기만도 못한 짓거리들, 니네가 인간이고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맞냐, 진짜 하고 다니는 짓거리들 더러워서 원 등의 내용입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함 씨는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김민아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 씨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고소해야 하며 함 씨를 비꼬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이런 내용입니다. 철컹철컹. 상당히 입에 딱 붙고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묘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민아 씨의 글이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김민아 씨는 하지만 검찰 약식 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5 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김민아 씨는 상대가 먼저 100여 차례 이상 모욕적인 글을 남겼다. 올릴 때마다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은 명예훼손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아침에 충동적으로 글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아 씨는 그러면서 다시는 SNS에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 그 이후로 SNS도 하지 않고 있다.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점을 감안하면 돈이 없어 벌금을 깎아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건 아니고 배경과 맥락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일 겁니다. 좀 뜬금없긴 하지만 김민아 씨에게 제가 겪은 일 때문에 가슴에서 화가 치밀 때마다 붙들고 의지하는 불경의 한 구절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불교 초기 소승 경전인 아함경인데 참는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이 진실한 참음이다. 자기보다 약한 이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고 부귀와 영화 속에서도 겸손하고 절제하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니 원망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내는 사람 속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가질 것이며 남들이 모두 악행을 한다고 가담하지 말라. 강한 자 앞에서 참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니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김민아 씨와 함 씨,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약하고 잘나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의 연기론에 따르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인과 연, 인연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함 씨의 비방 글도 거슬러 올라가면 김민아 씨가 지은 불륜 스캔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까닭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업보라 생각하면 누구에게 화를 낼 것도 없고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꽃샘 추위가 지나가면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봄하면 떠오르는 황사가 걱정되지 않을 만큼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